포탄 하나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쏘는 쪽이 아니라 쏘는 전차 안에서 터져버렸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오전 8시 40분. 일본 오이타현 히지다이 훈련장. 일본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최신의 십식 전차가 사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향해 날아가야 할 120mm 포탄이 포신 안에서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생명 연장에 끈이 됩니다. 전차장 포수, 통제관 그 자리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종수 1명은 전신 중상. 이 사고가 터진 때가 딱 언제냐고요? 일본이 호주 해군 호위함 11척 총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수주를 터뜨렸다고 전 세계 방산 뉴스가 도배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화려한 외교쇼의 뒤편에서 실전 훈련 한 번에 포신이 찢겨나가는 무기. 이게 지금 대한민국 K방산을 위협한다는 일본 제2방산의 민낯입니다. 오늘 저 달님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일본은 외교전에선 이기고 있는데 무기 자체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결국 전 세계는 K방산 앞에 다시 줄을 설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요. 근데 솔직히 일본이 16조짜리 수주 따냈잖아요. 우리가 탈락했잖아요. 이미 진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쓴맛 뒤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호주 SEA 3000 프로젝트 이야기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호주 해군이 노후화된 안자급 호위함 8척을 교체하려고 신형 호위함 11척을 발주한 이 사업. 결국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죠. 처음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K방산이 기술력에서 밀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불성설이죠.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호주가 이 호위함을 왜 사는 겁니까? 분명한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해 무섭게 몸집을 불리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 미국, 일본, 인도가 묶인 쿼드 동맹, 거기다 오커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 속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태평양 함대가 실질적으로 연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전략적 계산입니다. 일본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안보 패키지를 팔았습니다. 유사시에 같이 싸워줄 동맹의 증서를 무기 계약서에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걸 기술력 경쟁으로 풀면 처음부터 비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적 환경에 놓여 있냐고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핵무장 집단과 70년 넘게 총구를 겨누며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외교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이 지정학적 포지션 자체가 부담으로 익힐 수 있다는 거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억울하지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20년 넘게 경제와 안보 흐름을 분석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외교전에서 밀렸다고 시장 자체에서 진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무기처럼 목숨이 걸린 분야에서는요, 진짜 승부는 계약서 사인하고 나서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 진짜 승부, 즉 무기 자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오이타현 히지다 이 연습장,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십식 전차가 일반적인 사격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십식 전차라면 일본이 2010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최신의 주력 전차예요. 개발비만 수천억 엔이 들어간 일본 방위 산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덩어리의 포신 안에서 120mm 포탄이 폭발했습니다. 전차장, 포수, 통제관 3명이 즉사하고 조종수 1명이 전신 중상. 일본 총리가 직접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였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었어요. 진짜요. 포신은 포탄의 추진력과 폭발 압력을 견디라고 만든 겁니다. 그 기본 설계가 실전도 아닌 훈련 중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에 자기네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예요. 자, 여기서 일본 방위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거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고질병이거든요. 바로 갈라파고스화 문제입니다.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사는 동물들 아시죠?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섬 안에서만 진화하다 보니 외부 세계의 생태계에 나왔을 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방위산업이 딱 그 꼴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구조 아래에서 무기 수출이 원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자국 방위만을 목적으로 자국 내수 시장만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일본 특유의 지적 조건까지 반영됩니다. 좁은 도로, 상대적으로 약한 교량 구조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차를 만들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주력 전차 중 하나가 나온 겁니다. 무게를 줄이려다 보니 장갑을 깎아내고 구조는 더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극한의 압력을 버티는 야성적인 내구성에서 타협이 일어난 거죠.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에서 실전을 치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건 평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무기 개발 관점에서는 엄청난 약점입니다. 영하 20도 혹한에서 전차 엔진을 돌려보고 동남아 장마철 진흙탕에서 무한 궤도를 굴려보고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전자장비를 테스트해본 데이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실전 스트레스 데이터 없이 만들어진 무기가 과연 진짜 전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 문제는 더 처참합니다. 일본은 대량 생산 수출 경험이 없다 보니 거대한 양산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소량으로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들이 공급을 맡았는데 수십 년간 내수만으로는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이 중소 부품 업체들이 줄줄이 방산 분야에서 손을 떼거나 아예 폐업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수주 뉴스가 들리지만 내부 공급망이 골마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호주는 왜 그 일본 무기를 선택한 거야? 그 의문 진짜 당연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결론은 간단해요. 호주가 산 건 무기 하나가 아니라 미일 안보 체계와의 연결고리거든요. 처음 삼척을 일본에서 만들어준다는 건 일본 해상자 위대와 시스템 호환성과 전술 연동성까지 패키지로 딸려온다는 의미입니다. 무기의 순수 성능만 놓고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의 사례예요. 이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고요? 대한민국 K방산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요. 폴란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수도 바르샤바를 짓밟힌 기억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 폴란드가 전 세계 방산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을 때 독일 기업들은 납품하려면 몇 년 기다리셔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대기줄이 엄청 길었죠. 그때 대한민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 50 경공격기 48대.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선제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방사청이 발표한 2025년 K방산 수출 수주 금액이 15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역대 최대 기록이에요. 같은 해 일본이 무기 수출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온갖 쇼를 펼치던 그 시기에 한국은 조용히 22조 원을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숫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냐는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야군 반장갑차 36대를 약 1조 3천억 원어치 계약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와 입증된 성능 딱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K방산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압도적인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K9 자주포를 만들면서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했을까요? 강원도 산악지형에서요. 여름 장마철 오물이 튀기는 진흙탕 속에서요.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 혹한 속에서요.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서 수십 년간 실전 배치된 장비들이에요. 이게 그냥 종이 스펙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란 뜻입니다. 국군이 실전에서 굴리는 것과 똑같은 스펙으로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저 달님이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일본이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이긴 것 처음에는 K방산 진영의 꽤 충격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저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건 단순히 한 수주권의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안보 패키지 딜을 들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경고를 익혔거든요. 외교력이라는 레버리지 이게 진짜 무섭다는 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일본 방산이 가진 한계도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빗장을 완전히 열겠다고 선언한 게 불과 최근 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5대 유형 규정을 전면 철폐하며 사실상 무기 수출을 공식 허용한 것도 이제 막 시작이에요.
60년 넘게 창고에 가뒀던 무기를 이제 막 시장에 내놓으려는 신생 수출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경제를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봐온 패턴이 있어요. 오랫동안 내수에만 갇혀있던 산업이 갑자기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가격이에요. 일본 방산 무기의 단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요. K9 자주포랑 동급의 일본 자주포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드라마틱하거든요. 거기다 부품, 납품, 공급망이 공동화되어 있으니 납기는 길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이에요. 무기를 한 번 사고 끝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대전에서는 AS와 탄약 공급망이 전쟁 지속 능력 자체거든요. K9 자주포 하나를 사면 그 탄약을 찍어내는 공장이 한국에 돌아가고 있고 부품 수리를 위한 기술 지원 인력이 현지에 파견됩니다. 심지어 폴란드처럼 현지 생산 라인을 함께 구축해 주기도 하죠. 이게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방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주는 파트너십이에요. 일본이 지금 이 수준을 갖추려면 솔직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 미국 뒷배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 일본 방산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면이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독자 방산 수출국으로 너무 커버리면 F-35나 자국 무기 체계의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방산 수출에 대해 특정 품목, 특정 지역에 대한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는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한국은 어떠냐고요?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동시에 무기 플랫폼 측면에서 미국 체계와도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K 전차가 폴란드 나토 전력에 편입됐을 때 미국이 반대했냐고요? 오히려 나토 측에서 K 방산의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탄약과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서 K 방산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전쟁 속에서 오히려 강화됐어요. 다시 일본의 기술적 한계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십식 전차포신 폭발 사고가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어떤 산업이든 품질과 신뢰성은 딱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충분한 실전 스트레스 테스트 데이터, 다른 하나는 그 데이터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대량 생산 피드백 루프예요. 일본 방위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이 두 가지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대량 생산도 없었고 실전 파병도 없었으니 극한 환경 데이터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막 빗장을 열었는데 내부에 쌓여있던 구조적 결함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터져 나온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해뒀던 기계를 꺼내서 갑자기 전속력으로 돌렸을 때 결함이 폭발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걸 방위산업한 창고 효과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기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랑 달라요. 품질 리콜이나 무상수리가 전장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저게 탱크가 눈앞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포신 결함으로 리콜 대상입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검증된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카탈로그보다는 실제로 굴려본 데이터를요. 이게 바로 제가 K방산의 미래를 여전히 강하게 믿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검증의 무한 루프 속에 있거든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진지한 적을 상대로 매일매일이 실질적인 전시 준비 상태예요. 이 환경이 무기를 단련시킵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채로 해외에 수출됩니다. 수출용 별도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 군인들이 실제로 운용하는 바로 그 무기를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방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배경이 뭘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일본 경제 자체가 30년 장기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2015년에도 약 2조 6,500억엔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방위 산업을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국가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나 군사 대국화 야욕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 절박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절박함이 산업 경쟁력을 만들지는 않아요. 탄탄한 공급망, 축적된 실전 데이터, 효율적인 대량 생산 체계,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일본이 지금 당장 외교력을 앞세워 수주 몇 건을 따내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기를 납기 안에 제대로 만들어 납품하고 사후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음 버전 개량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지금의 공급망 공동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일본 방위 산업의 진짜 아킬레스건이에요. 수출 규제가 풀렸을 때 오히려 내부 부품업체 생태계가 먼저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일본 방위산업 전문가들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K방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냐고요? 저 달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호주 수정 결과가 우리에게 던진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기술력만으로는 이기기 힘든 판도 있다는 겁니다. 외교력과 지정학적 포지셔닝이 무기 수주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직시해야 해요. 폴란드가 K방산을 선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뒤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냐고요? 수출 이분행 금융 지원, 기술 이전 패키지, 현지 생산 협력 이런 게 다 패키지로 묶였습니다. 앞으로 K방산이 일본의 외교 패키지 전략에 맞서려면 우리도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안보 파트너십 딜을 설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증명됐어요. 이제는 그 기술력을 어떤 외교적 언어로 포장하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저는 K방산의 펀더멘털을 믿어요. 왜냐고요? 무기 시장은 결국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드러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했어요. 화려한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에서 버티는 무기가 어느 나라 건지 전 세계가 3년 동안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명확했어요. 서둘러만이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 전장의 진흙탕에서도 작동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 유지보수 부품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하려는 것, 사실 예전에 우리도 겪었어요. K방산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1970년대 자주 국방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개량하고 수출하고 실패하고 다시 개량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K9 자주포도 초기 납품 때 몇 가지 결함이 발견돼서 긴급 개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신뢰도를 쌓은 겁니다. 일본이 그 과정을 앞으로 20년, 30년 걸쳐서 밟아갈 때 K방산은 이미 다음 세대로 가 있을 거예요. KF, 21 보라매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미래 드론 체계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방산이라는 게 결국 국력의 총합이에요. 기술력, 제조업 기반, 외교력, 국방예산, 군사문화 이 모든 게 결합된 결과물이죠. 일본이 외교력이라는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단련된 제조업 DNA와 실전 검증의 깊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납기 능력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16조 원짜리 수주 하나를 외교전에서 빼앗겼다고 K방산의 황금기가 끝났다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22조 원을 역대 최대로 수출했습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진짜 무기로요. 십식 전차 포신이 터진 그 장면. 저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던 방산체계의 한계가 한 번에 터져나온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온실 속에서 정밀하게 만들어진 화초는 바깥 폭풍우를 버티지 못해요. 그 폭풍우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남은 한국 방산이 진짜 전쟁의 계절이 오면 누가 더 강한지 결국 답을 내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외교 패키지 전략 진짜 K방산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술력과 공급망의 차이가 결국 판가름을 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쪼달님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롭고 더 뼈 때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